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에 좀 기름을 바르고 와가지고 오늘 새로운 뭐, 네. 스타일이죠. 네. 요즘에 약간 센 캐릭터 느낌으로 시장하고 붙어야 되니까 네. 제가 더 써야 된다는 생각에 팬분들이 부쩍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동접자 수도 그렇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봐.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겹다 네. 이제 네. 하라.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놓으면 안 되죠. 그럼요. 포기하면 네. 안 됩니다. 네. 포기하지 않은 남자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탑건을 드디어 보셨다고요? 네, 탑건을 탑건 보면- 봤는데요. 음. 눈물 날 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뭐 한 가지 대사가 제가 뭐 약간 오픈을 하자면 네.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Not today 그 Not 단어. today? 예, 예. 그리고 저는 약간 don't think, just do 뭐, it. 그게 그렇죠. 생각나는데. 예, 그것도 괜찮은데 네.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대체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 가운데 뭐 사람들이 이제 조종사도 필요 없고 모든 게 이제 첨단화되면서 이제 네. 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날로그 감성이죠. 뭐 not today 오늘은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그래서 뭐 괜찮았습니다. 영화는 아날로그로 만든 영화 중에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네. 뭐 스토리 플롯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뻔한 얘기를 보면서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요즘 시장 상황도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뭐 그 여배우도 뭐 제니퍼 코넬리가 너무 반가웠고 너무 예뻐요. 우리 이제 저희 세대 때 이제 책받침 3대 여신 있잖아요. 마침 3대가 예,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 네네. 제니퍼 코넬리 네. 3대 여신 중에 한 명인데 네. 뭐 나이가 들어도 역시나 매력적이고 예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영화 얘기만 하고 싶네요. 오늘 파악한 시장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그 CJB도 이제 뭐 VVIP, SVIP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10년 이상 하면 이제 최고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데 뭐 그런 것들도 뭐 특혜가 해보고, 있습니까? 예, 있죠. 공짜 표가 한 10장 정도 나와요. 그리고 뭐 팝콘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우와. 주고. 좋네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어서 영화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뭐 한 3, 40분 영화 이야기만 하라 그래도 제가 영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Not today. TV에도 Not today. 오늘은 아니고요. 네. Not today. 예. 오늘은 네. 지화 한번 가보시죠. 네, 시장 정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또 호스피를 좀 짓눌렀는데 정리 네.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방송 오기 전에 원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원고 작업을 꽤 오래 이제 빨리 끝냈는데 부장님 원고가 이제 꼼꼼하면서도 빨리 즉시 마감하시기로 되게 유명한 원고인데. 그래서 이제 끝내고 이제 터덜터덜 좀 전에 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원고가 이제 그 제가 보내드려야지 이제 무슨 자료가 이렇게 띄워지잖아요. 원고도 안 보내고 그냥 온 거예요. 출력은 제 것만 했는데 듣고 전송은 못 하시는 제 거죠, 것만 지금.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정신이 저도 없었다. 시장에 대해서 약간 넋을 놓고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이런 장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제 멘탈이 이제 슬슬 이제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되게 힘든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유럽발 침체 악재 속에서 미국 증시가 사실 혼조 마감이 됐죠. 다우는 네. 좀 빠졌지만 성장주들은 뭐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내심 이제 그래도 크게 빠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사실 오늘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하면서 2330포인트 정도로 출발이 됐는데요.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현물 동시 매도가 출발됐고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가 또 출발됐습니다. 아침 한때의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 이상 터치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이게 어제 새벽에 진짜 제가 네. 뭐 잠깐 새벽에 장 봤는데 뭐 1315원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와 진짜 뭐 잠을 좀 이루기가 걱정될 네. 정도의 기세로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화만 뭐 이렇게 약세면은 뭐 우리나라만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겠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냥 그쵸. 네. 밀어 160을 올려버리니까 넘었습니다. 참 이게 160 때문에 당국도 큰일 좀 나죠.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로화가 거의 뭐 달러하고 1대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치는 0.98달러 대비 뭐 1유로 이렇게까지 간다는 이야기까지 정도 나오니까 유로 쪽에 뭐 침체에 관련된 이슈가 더더욱이나 이제
글로벌 강달러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요인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2002년 이후에 달러 대비 최저점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요. 국내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 때문에 미국 증시도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보였기 때문에 이 성장주로 대표되는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제 9시 20분경에 상승세로 다시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인터넷이나 바이오 등의 성장주 그리고 의료 정밀이나 의약품, 음식료 등의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이 철강 금속이나 기계, 건설, 화학, 전기전자 등의 경기 민감주 중심의 약세가 아침에 진행됐고요. 낙폭을 줄여나가던 코스피가 오전 10시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 관련 최종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라는 백악관 관계자 인용 그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하루 앞두고 결정 못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다시 이제 재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4개 등의 요청 400여 건 이상을 접수했고 이 부분에 대한 뭐 반대 의견을 발신처를 냈던 어떤 단체 노동연맹이나 산별노조협의회 그리고 항공조종사협회 등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번 취소하면 뭐 재부과할 명분이 좀 부족해지는 건 분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민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바로 이제 하루 앞두고 이렇게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소폭 순매수 전환했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반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한 12시경 정도에 이 상하이시가 금일 동가 단지 단위의 4개 지역을 고위험으로 상향하고 상하이시 노래방 운영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안도 약간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도 다시 약간의 뭐 부분적인 봉쇄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중국 쪽에서는 리오프닝 섹터 중심의 낙폭 확대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어쨌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안이 이제 일주일간 봉쇄 조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삼성 반도체 공장 가동 우려가 제기되긴 했지만 이 생산 정상화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된다는 어떤 부장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 기관들의 선물 매수세가 또 유입됐지만 1시 50분경에 이제 장중 저점 하향 돌파를 했고요. 코스피는 마감으로 본다면 20개월 만에 이제 2,3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 1,310원대 이상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역외 위안화 강세 속에 외환 당국 개입을 경계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는데 1,307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제가 4시 30분 정도 보니까 1,303원 정도 수준까지 다소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또 좀 변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유 등 원자재 관련주 낙폭이 특히 컸고요. 조선이나 건설, 철강, 정유주 등 금리 하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금융이나 보험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안 좋았고요. 장 막판에 또 나온 약간 황당한 뉴스가 그 오펙 사무총장이 사망했다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속보로 나왔었죠. 예, 63세 정도 된다고 들리는데 2016년도 8월부터인가 오펙 사무총장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도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약간 뭐 어떤 새로운 소식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뭔가 수장이 흔들리면은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생기는 뭐 그냥 안 좋은 거를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네. 사무총장의 뭐 건강이나 생사부가 사실 뭐 유가의 펀더멘탈에 그쵸. 미치는 영향이 없겠지만 뭔가 지금 괜히. 다 노이즈들 자체에 좀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 좀 투심에 영향을 준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장중에 보니까 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중국 국채 금리가 이제 미국보다 역전되는 현상이 잠깐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동안 위안화 약세 진행되던 부분들이 조금 뭐 아시아 통화에 좀 반전을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오전에는 일단 살짝 있었는데 네. 뭐 오후장 밀리면서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냥 오전 중에 있었던 이슈로 조금 소멸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를 좀 정부에서 이 끈을 좀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죠. 네. 이전에 시장이 막 빠졌을 때도 뭔가 연기금, 증시 안정자금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뚜렷한 얘기가 전혀 없네요. 뭐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나 자사주 매수 관련된 제약을 좀 완화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증권사마다 이제 제도를 한 3개월 정도 살짝 좀 변경하는 부분들도 좀 이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이 공매도 뭐 관련해서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 안정화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도 사실 증시 안정기금 이제 펀드들이 이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변곡점을 잡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공매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평균적으로 공매도 거래 중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75%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7월 4일 기준으로 본다면 80%까지 외국인들 공매도 비중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이제 외국인들 공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지수와의 상관성을 뭐 인지한다고 하면 이 한시적 뭐 금지 정책 정도 수준까지라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금융당국은 뭐 또 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뭐 뉘앙스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이 현재 공매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 대비 이제 공매도 비중은 5.4%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차 재개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비중이 3.8%에 비해서 최근에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0% 가까운 게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교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감소하는 시기에는 이익 성향이나 그다음에 고배당 등의 팩터가 상당히 유리한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제 공매도가 증가했던 상황에서는 호실적인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공매도 타겟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 기반 공매도가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의 펀더멘털,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사실 이런 잣대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이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관이나 개인들이 수급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외국인 공매도의 영향력은 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가 뭐 제도상으로는 뭐 기관 뭐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네.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대비했을 때 국내 수급 주체들이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조건도 다르다 보니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많죠. 편인데, 이게 좀 최근에 특히 더 유독 심해지는 것들이 뭐 하루 외국인 공매도량들이 외국인 그날의 순매도량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좀 뭐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뭐 검토를 논의해 볼 때가 충분히 여건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네. 네, 그래서 표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게 화질이 조금 제가 원고를 안 네. 보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진 찍어갖고 이제 스캔해서 올린 건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각각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월 단위로 쭉 보면은 뭐 순매수 기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관련된 쪽에 뭐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왔는데, 이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최근에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 규모가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는 월이 있는데요. 공매도 규모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매도 자체보다도 공매도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등락률도 뭐 지금 6월 달에는 13.2%나 빠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현물 매도보다 이제 공매도 규모가 훨씬 더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순매수한 달도 있지만 공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외국인들의 영향이 크니까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가. 뭐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공매도 관련된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가치 투자 클럽이라는 그쪽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갖고 제가 좀 받아왔는데요. 이 종목별로 보면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소 조금은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다소 조금 이제 약간 뭐 안 좋았던 뭐 그리고 안 좋을 걸로 예상됐던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 공매도 거래 비중이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포진된 종목들은 이 수급적인 변화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제가 한번 그냥 참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아모레퍼시픽이 40%가 넘네요.
그렇죠. 최근에 6.18 행사에서 아예 이제 국내 화장품이 아예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뭐 물론 뭐 따이공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브랜드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된 부분에서는 화장품주가 뭐 타겟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던데 그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그 표를 뭐 다음 표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 버프라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좀 이것도 다운 자료인데요. 네. 그 외환 보유액으로 뭐 위기 발생했을 때 이 버프를 확인해 보는 자료로 이제 조금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6월 말 보유액 잔액은 4,383억 달러 정도인데요. 외환 보유액 최고점 대비 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97년 IMF 때는 이 고점 대비 70%나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20% 감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6.5% 정도 감소가 된 거고요. 그 6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점 대비 7% 감소니까 과거의 IMF 금융위기 뭐 이런 걸로 비한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감소폭이 좀 적은 수준을 볼 수 있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이제 외환 보유고 수준이 쭉 올라갔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2002년부터 그다음에 2022년 6월까지 이제 쭉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우상향 계속적으로 외환 보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당 기간 동안에 이제 전월 대비 증감폭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냈는데 대부분 이제 위쪽에 97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이제 플러스권 위에서 이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증가가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밑에 쪽 보시면은 약간 이제 0%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 보이니까 외환 보유액이 다소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절제 수치로 보신다면 9위 정도 수준입니다. 밑에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조금 내려주시면 보입니다. 9위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별 순위에서 네네 9위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표를 좀 내려주시면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외환 보유액의 추이가 아무래도 이제 2022년 월 말에 그 전월비 증감이 94억 3천만 달러가 이제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아니고 부분 이제 때문에 다음 표를 네, 보여주세요. 표를 아예 내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규모가 세계 9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주 나쁜 순위는 아니거든요. 외환 보유가 뭐 1등이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스위스, 인도, 러시아, 뭐 대만, 홍콩, 사우디, 그다음 한국 이렇게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외환 보유의 규모가 9위 정도로 돼 있다는 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IMF의 적정 외환 보유액 비중이 이제 적정 비중이 100에서 150% 정도 IMF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98.9%니까 적정 그 외환 보유액 그 규모가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제 외환 보유액 감소가 94.3억 달러가 이제 빠지면서 이 부분 때문에 원화 환율도 뭐 추가적인 상승 악력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부각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한국 경제만의 뭐 유일한 어떤 구조적인 위기로 뭐 보기보다는 글로벌 달러가 초강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외환 보유액 감소가 되면서 뭐 국내의 뭐 외환 위기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좀 과하다 이렇게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에 1,300원 선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1,400원, 1,500원 훅 그냥 쉽게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가 어떻게 될지 정부 당국의 의지가 어떨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 자료는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네, 자료들이고 맞습니다. 아마 예. 6월 말 통계는 조금 더 정부 발표가 좀 나오기 좀 지나서 나올 테니까 네. 그냥 계산 느낌적으로는 6월은 조금 더 줄어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예,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외환 1,300원 정도의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서 뭐 10조 이상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돈 썼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좀 안 나오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약간 패를 보여준 듯한 뉴스라서 사실은 조금은 안 나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라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정부가 꼭 뉴스를 냈다고 보긴 좀 힘들고 그렇죠. 네. 누군가가 이제 기자를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썼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힘겨워 보이게 하는 그런 뭐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책 당국의 의지가 어떨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환율이 빨리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1,350원, 1,400원 훅 가버리면 정말로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현재도 좀 아리까리한 분위기인데 시장이 좀 더 힘들게 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환율 쪽에서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뭐 초반에는 JYP만 좀 상승하나 싶었더니 YG엔터와 YG 플러스가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었죠. 뭐 네. 정프로님 계셨다면 상당히 오늘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합니다. 예, 블랙핑크가 3월 컴백 확정을 했습니다. 8월. 8월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요. 블랙핑크가 신곡 발표를 8월 정도에 할 거고 7월에 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체 컴백이 1년 10개월 만이고요. 새 앨범 발매 후에 연말까지 월드 투어에 나선다 이건데 이 BTS와 오버랩이 되는 걸로 보면 BTS가 이제 완전체 활동이 안 되고 단독 이제 뭐 어떤 활동으로 이제 간다. 이게 사실은 센티를 부러뜨린 건데 이 블랙핑크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완전체 활동이 사실 굉장히 늦어지면서 같이 그때 하락폭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오버랩이 상당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완전체 컴백이 1년 10개월 만에 되면서 이 굉장히 좀 오늘은 좋은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했죠. 지금 레드벨벳이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5년차 이상의 걸그룹인데 최근에 뭐 걸그룹이 직접 앨범 데뷔 높은 초동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D 앨범이라는 앨범이 13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신곡 발매 시 최초 1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외에도 뭐 아이콘이라든지 트레저 같은 남성 보이그룹도 일본 투어가 예정돼 있어서 하반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트레저 같은 경우는 데뷔 후에 첫 일본 콘서트가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25만 명 규모의 뭐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뭐 N화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N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관련된 이 이 콘서트가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엔터사가 이 N 관련된 그러니까 N 달러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컨선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 종목을 볼 때 하반기에 엔터 쪽에서 일본 쪽에 뭐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개별 종목으로서는 어떤 N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1년 10개월 만에 컴백이면 거의 남자 아이돌 군대 갔다가 전역하는 기간이라고. 그동안 블랙핑크 팬들이 블랙핑크 앨범 안 내준다고 엄청 시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네.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봤을 때는 블랙핑크가 전역을 하는군요. 이제. 그렇죠. 공연할 수 있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또 컴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뭐 어차피 워낙 한번 컴백하면은 월드 투어를 이제 돌 걸로 돌아야죠. 기대되는 그룹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 중에서 YG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겠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음악 시장을 본다면은 이제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이제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음반 수출 의존도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신규 팬덤이 확보되고 있는데 그게 2017년, 18년도 정도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이런 쪽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이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면서 팬덤이 많이 이제 좀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2021년 한국 음반 수출액이 2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 또한 146개국으로 되면서 2020년 대비 31개국이 추가됐으니까 글로벌 팬덤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히 맞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 상향이나 실적이 올라갔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사들이 상당히 좋았죠, 주가가. 근데 이제 아무튼 BTS가 다소 좀 멀티플 하향을 하게 만드는 이벤트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따라 국내 엔터사들이 다소 이제 20배, 25배 이상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요. 다소 좀 수급적인 면에서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죠. 이 7월에 미국의 K-팝 ETF가 상장된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나왔었어요. K-팝 ETF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미국에 상장되는 상장한다는 거죠. 예,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뭐 그 국내 대표의 미디어 컨텐츠 음악에서 30개를 포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시총으로 가장 크지만은 각 종목별로 최대 10% 비중으로 편입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브에 집중되지는 않을 거고요.
국내 기관과 미국 기관들 개인 투자들 모두 이제 관심이 높다고 보는데 네. 조기에 아마 1조에서 2조 원 정도 규모의 이 운용자산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초기 한 5천억 정도 이제 뭐 규모로 가정을 한다면은 종목별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패시브 외국인 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결국은 공매도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엔터주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SME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3개월 전 대비 3배로 공매도가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JYP도 3개월 전 대비 공매도 잔고가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적인 수급이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면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과 좀 무관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도 되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TF 티커가 K-팝이네요 보니까 아예. 네, 그렇습니다. KPOP 해가지고. 네. BTS 팬 분들 중에서 미국 분들은 뭐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만한데 어쨌든 이게 보수적으로 5천억 규모라는 거는 이제 그냥 그 추정하신 분이 잡은 거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상장 규모는 올라오고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수급이. 그렇죠. 과거에 BTS 하이브 이제 상장할 때도 뭐 아미 분들이 뭐 12씩만 사줘도 뭐 수급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돌렸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팬덤이 있다 보면은 아무튼 이쪽에 이제 개인 자금들이나 어쨌든 기관들이 관심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가격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도 생각 들거든요. 네. 팬덤 때문에 어쨌든 상품 가격을 어느 정도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논란은 분명히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25배 정도인데 어쨌든 하이브가 어쨌든 시청 제일 높은 종목으로 이야기되면서 하이브 쪽에서 멀티플이 꺾여버리면 나머지 이제 기획사들의 멀티플을 그것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려면은 매출단이나 이익단을 굉장히 많이 점프업을 시켜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뭐 좋았던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좀 안 좋았던 거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올라오면 이제 민감주들이 엄청 네. 타격을 받는데 오늘 또 민감주도 많이 흔들렸죠. 네, 뭐 경기 침체가 뭐 심화되면서 이제 금속이나 원자재, 곡물 선물 가격도 대부분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4.8달러 정도까지 하락했고요. 갤런당입니다. 갤런당 5달러 넘어섰었죠. 그래서 그렇게 빠졌고요.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CRB 지수라든지 LME 지수 같은 경우도 각각 4.6%나 3.29%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가지 악재로 인해서 오늘 주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이제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위축 가능성이고요. 둘째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 점령하면서 이제 휴전 가능성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사실 CNN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맞는 기사인가요? 근데 저는 이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을 할 이유가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다시 뭐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가지고 그냥 뭐 아주 의기롭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없이 이제 휴전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다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약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후판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 조선업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가운데 좀 더 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력 선종이 이제 MR 탱크선 뭐 20에서 45K급인데 이제 전일 유가 급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제 석유 제품 수요 감소가 MR 탱크선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낙폭이 좀 더 크게 오늘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높은 유가로 인해서 이제 알래스카 인근 해역과 멕시코만을 포함해서 11건의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지출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최근에 뭐 세아제강 등과 같은 이런 파이프 관련된 쪽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가가 더 하락하면은 탱커선 발주가 더 기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또 그건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원유를 실어 나르는 탱커선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탱커선 발주가 많이 올라오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좀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가운데서는 뭐 대우조선의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다 이런 얘기들도 전에 오는 거 보면은 조선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예전에 우리가 STX 조선 네네. 운영이었나요? 그때 굉장히 또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도 생각나고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유가 급락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들어볼 텐데 오늘 뭐 SOE를 비롯한 종목들 뭐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역시나 뭐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네. 100달러 미만으로 간 게 약간 저희가 뭐 계속 그래도 고유가 부분이 크게 잘 안 빠질 것 같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왜냐하면 공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100달러 미만으로 확 빠지니까 뭐 상사라든지 정유화학, 조선, 금속기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들의 주가들이 유독 뭐 많이 빠졌죠. 네. 숏 헤지 펀드들의 뭐 선제 매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에서 로스컷이 나오고 일부 기관들이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많이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뭐 뇌피셜일 수 있겠지만 유진 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코멘트를 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과한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코멘트를 유진 투자증권에서 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역사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유가 레벨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의 변수가 글로벌 탄소 중립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그거죠. 에너지 자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뭐 유가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특히 태양광 관련주가 어제 뭐 중국 관련된 주 같은 경우도 신고가 뺏고 난 다음에 한 2, 3% 정도 빠진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중국에도요. 그래서 통웨이나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다 내고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거의 뭐 일부 종목 10% 가까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태양광 쪽의 낙폭이 너무 생각보다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역시나 이제 지금은 시장이 수급적인 요인이 워낙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어떻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종목들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뭐 스마트 그리드 연관한 종목군들도 좀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막판에 뭐 광명전기는 다 돌려줬네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오늘 낮에도 걸어 다니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습하고 덥잖아요. 그렇죠. 날씨 진짜 네네. 더워졌죠. 네.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은 7월 초 이제 때이른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9만 메가와트 정도를 뭐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대 전력 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력 수요가 9만 메가와트를 넘어선 것은 올해 처음인데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때 9% 아래로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급증이 때이른 폭염 그리고 장마철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냉방기 가동이 당연히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게 전력 소비 피크가 뭐 8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에 벌써 이렇게 피크가 나오니까 약간 그 이미 전력 공급 예비율이 9% 하회하면서 올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성을 약간 띄었는데 말씀하셨던 광명전기 외에도 누리플렉스라든지 아모그린텍 그리고 옴니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아무튼 이 전력 부분 때문에 뭐 정전사가 뭐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 되면은 게임주 좀 움직이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게임주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뭐 시장에서 하반기 전망 내놓은 거 보면은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게임주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뭐 게임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판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P2E 그러니까 이제 NFT와 P2E가 연계된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취소 사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좀 좋지 않았는데 지난 7월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참석한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서 외교부 그리고 경제부처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우려했다고 해요. 근데 판호 발급이나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불어넣어줬던 뭐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뭐 이야기가 국내 상위권 모바일 게임의 매출 눈높이가 낮아지는 와중에 글로벌 모바일 게임 지출액의 견조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매출이 비중이 낮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이 높은 쪽에 있는 크래프톤, 그다음에 W게임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눈여겨 보였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또 이제 약간 줄어들 수 있고 최근에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집안에 머무른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 게임 이용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잘 봐야 될 게 절대 게임자 수가 굉장히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끼는 게 할 만한 게임이 없어요. 기존 게임은 뭐 오딘이나 아니면 리니지 이 정도이잖아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뭐 우마무스메가 일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르가 또 내긴 했지만 별로 할 만한 게임이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기존 게임 사용자들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많이 머무른다고 해서 게임사들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작이나 실제 유저 수의 증가들은 아직 조금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MMORPG 게임이 나왔을 때 진짜 환호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밌었는데 그게 너무 좀 흔해지고, 그다음에 게임도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스토리 라인이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이제 아이템 판매나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템 판매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재미가 반감되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출 순위 상위에 있는 것들은 뭐 리니지를 포함한 몇 개의 게임사만 그렇고 신작들이 그 뒤에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만한 게임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만한 게임이 사실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게임들은 또 굳이 내가 현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질을 안 해도 그냥 뭐 재미삼아 좀 해볼 수 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건설주도 전망이나 올해 나오는 건설주가 진짜 얘기가 어려운 섹터. 그러니까 실적은 네. 잘 나오고 밸류는 싼데 시세는 계속 안 나오는 네. 네, 맞습니다. 답답한 상황의 섹터인데 오늘 시세는 좀 어땠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뭐 민간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네옴 스마트 시티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640조 원 규모인가요? 그 관련된 수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을 포함한 몇 개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건설 섹터의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게 지금 주택 건축 원가 상승에 따른 실적 하향이나 착공 분양 감소, 그리고 추가적인 원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 심리라든지 미분양 발생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행사 개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바닥은 아직도 좀 멀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통하면은 아직도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 더 빠져야 바닥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로 기대감이 좀 있는 시기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2분기 실적에서 원가 상승률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고서를 본다면 종목별로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회한다는 보고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건설주가.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낮춰줘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를 건설사별로 좀 보고, 그런데 이제 8월 이후에 만약에 일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좀 더 공격적인 정부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래도 국내 주택 시장에서 좀 이렇게 메이저 건설사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변화가 생길지 시간을 두고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보수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결국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원재료 올라간 분이 이제 얼마만큼 추정치에 반영돼 있냐, 이제 이게 지금 고민의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차증권의 뭐 리포트가 현재 빠진 상태에서 더 빠져야지 바닥이다 하니까 사실 너무 이제 힘든 보고서잖아요. 읽다 보면은. 그렇죠. 뭐, 예, 뭐 그렇긴 PBR이 뭐 하지만. 0.2배인 주식들이 뭐 스트룩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고서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목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글로벌 목재 가격도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고점대로 확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반영이 되는 게 어떻게 하반기에 어떨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정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 사실은 부동산이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계에 대한 부채, 부실 부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부동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좀
방점을 두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든 간에 공급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숨통을 틔워주면서 이쪽에서 좀 건설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좀 황당했던 뉴스 헤드라인 기사 봤던 기억이 원유가 하락, 뭐 곡물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네. 헤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기자는 과연 이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에만 방점을 두는 것인가? 그 배경에 경기 침체 얘기를 쏙 빼고 그렇게 헤드라인을 네. 뽑아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나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네, 맞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일만 놓고 보면 네. 하루 동안의 시세가 곡물 시세가 4% 이상 빠졌는데요. 하루 동안 전일 옥수수가 4.4% 빠졌고요. 소맥이 4.6%, 대두가 4.7, 원당이 1.5%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작황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발표됐고 러시아 쪽도 작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이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재고가 많이 쌓인다 해서 곡물도 좀 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고 있으니까 주요 상품 가격도 빠지는데 여기에 또 이 원자재 쪽은 사실은 굉장히 투기적인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펀드에서 대규모 청산하면서 자금을 빼는 수요가 생기니까 또 급하게 또 빠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청산으로 인한 펀드 청산으로 인한 수급적 영향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빠지는 부분도 예전에 한번 있는데. 니켈에서 한번 그렇죠. 중국계 자금 크게 청산된 맞아요. 기억이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급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CPI를 끌어올리고 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행 중 다행인데 지금 밀이나 옥수수 그다음에 대두 등의 곡물들은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달보다 가격이 더 빠졌다고 그래요. 전쟁하기 전보다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향 안전세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냐면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잠재워주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막 엄청나게 올릴 거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심리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시장이 안 좋고 또 이렇게 뭔가 빠지면은 빠진다고 해서 또 경기 경기가. 침체가 올 거라 그래서 또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안 좋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뭘까요? 전쟁이 끝나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전쟁이 정말 끝나는 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페드가 정말 이제는 좀 시장을 우리가 나서서 받쳐야 되겠다고 좀 나서든지 이런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오기에는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점이 계속 달고 있고 초도에 말씀드렸던 환율 문제가 아직까지는 뭔가 좀 1,300원대에서 뭔가 이렇게 확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직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못 지키고 계속 아둥바둥 위로 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뭐 더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 하나만 갖고 시장을 뭔가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장중 내내 또 요목조목 시장의 흐름을 쫙 파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